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7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안의 토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나라 안팎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말이죠. 네. 이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황당한 한 주를 살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죠. 안보는 신뢰와 믿음의 기초 위에 있는 건데, 그게 깨지면은 어떻게 안보가 됩니까? 정보기관이 국가안보 다 하면 모르겠는데, 안보는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하는 게 안보다. 국민이 하는 게 안보예요. 군대는 전투만 하는 것이고, 정보기관은 수집만 하는 것이고, 안보의 주체이자 고객은 누구냐? 국민이거든요. 근데 국민이 안보를 신뢰 안 하면은 이 안보가 위태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잊을만 하면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나라 안 소식으로는 이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 이걸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진짜 안보의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란 핵협상 타결, 이 여진이 상당히 지금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이 그 최종 핵협정을 승인하고 이란에 가해진 제재도 지금 해제하겠다고 발표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또 미국 공화당이 이제 방방 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이 공화당의 정치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걸 좀 골몰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핵 타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전반적인 한 개관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어떤 그 진행됐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한번 이해를 가다듬기로 해보자면은. 편집장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게 타결의 핵심 골자가 뭔가?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평화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발전용과 같은 철저하게 평화적인 목적으로 한정한다. 이거는 이제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없앤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네. 이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이란에 부과되었던 다양한 제재들, 여기는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도 있었고, 아마 제재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네, 뭐 네. 북한에 버금가는 네. 그런 어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았던 네, 걸로 네, 그런 뭐 사실 유엔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가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만 그게 단 한 건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만, 그래요? 예, 아무튼 예, 그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 게 있고, 유럽연합이 한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거의 모든 있습니다. 제재를 다 해제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부과한 제재는 크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수입 금지 조치라든지, 또 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 거래,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 핵무기 관련된 부분,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5년 후에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관련된 제재 해제는 8년 후에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먼저 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유럽연합이 그 가한 제재의 핵심적인 조치는 원유 금수 조치, 수입 금지, 예, 금수 조치였는데 그것도 조만간 유럽연합이 회의를 소집해서 해제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관건은 역시 미국이 부과한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제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꿈 깨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제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건 이제 서방 세계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란의 의무는 뭡니까? 그게 사실 그 합의문 전체가 본 합의가 있고 부속 합의서가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159쪽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복잡해. 네, 책 한 권 분량인데 사실 이게 나오면 한번 읽어볼까 싶었는데 고맙게도 이게 전문이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복잡한 수치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일단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핵 연료로만 쓸 수 있는 이런 우라늄 농축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3.6%도 아니고 3.7%도 아니고 3.67%가 나왔고, 그리고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우라늄 농축량, 이건 300kg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통해서 확인된 우라늄,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의 98%를 해외 이전을 통해서 감축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사찰을 통해서 확인된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핵심 이제 장비지 않습니까? 요거를 3분의 2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수치들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핵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합의와 검증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양측의 핵 물리학자, 천재 수학자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칠판 놓고 막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이른바 이제 그 이란의 핵 돌파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의 핵 능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지금부터 여기 땅 해서 하나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그 돌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요거를 1년으로 늘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빨리 못하게? 네네. 그러니까 2, 3개월이면은 국제사회가 이제 개입해서 그걸 저지하기 너무나 짧고, 한 1년 정도 돼야 이란이 딴 마음을 먹어도 그걸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측의 그 핵 물리학자가, 수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우라늄 농축도는 3.67%, 보유량은 300kg, 그리고 98% 감축, 원심 분리기 3분의 2 감축, 이런 어떤 내용들이 충족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3.67%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으로 300kg의 이걸 갖다 전량 핵분열 물질로 만든다고 계산해도 1년은 걸린다. 이런 어떤 이제 그 내용이 담긴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건 일종의 그 단기와 장기의 거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핵 프로그램은 이제 가동은 자신들의 이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NPT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이제 누려야 될 권리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10년 동안은 그 권리를 사실상 상당 부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사실상 원심 분리기 연구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5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부터는 원심 분리기 가동할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300kg으로 제한되어 있던 우라늄 농축량을 더 이제 이란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당장 불을 끄자고 나중에 더 큰 부실을 남겨둔 거다. 그래서 이건 뭐 테러형 핵 강대국의 문을 열어준 아주 역사적 실수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핵을 타결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면서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비핵 국가로서의 상호 신뢰 증진이 가능하다고 본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면서 네. 오히려 이거는 이란한테 시간만 벌어준 네. 역사적 실책이라고 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면에서 주요 국가의 반응들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걸로 보는데 네. 예, 각 국가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그러니까 2009년에 집권하면서 자신의 최우선적인 외교 목표는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로 삼았는데 일단 이걸 갖다 이제 그 성공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게 됐다라고 굉장히 네.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 상대방 국가와의 협상 못지않게 내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주목할 거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이니가 이 협상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누가? 하메이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슬람국 같은 경우에는 칼리프라고 불리는 종교 최고 지도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술탄이라든지 어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이란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을 겪다가 이제 하메이니가 결국 이 정도면은 오케이, 이 정도면 고생했다. 그래서 수용을 해줬습니다. 야, 그러면 뭐 정교 일치가 됐어요. 예. 다 보기 드물게. 예, 보기 드물게. 그러니까 이란 내에도 상당히 강경파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 주권과 관련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에 반해서 제재는 굉장히 좀 순차적으로 네.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전격적으로 이걸 수용을 한 상황에 있고요. 네. 주변국은 어때요? 주변국은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럼 이란이 이 정도 간다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나도 이 정도 갖겠다. 이란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또 엉뚱한 소리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 최대 이제 그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도 이제 그 뭐 핵 프로그램을 갖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좀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석유값 떨어져서 조금 배도 아프겠고. 네.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심사죠. 제일 관심사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실수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전방위적인 어떤 미 의회를 상대로 해서 로비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로비 상황입니다. 유명하죠.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사사건건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유럽에서 신냉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아주 심각합니다. 뭐 심각한 상황에 이제 봉착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또 중재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미러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야, 이건 뭐 미러 관계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대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얘기하는 건 그래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됐으니까 뭐예요? 이란 핵위협을 근거로 유럽에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MD를 철회해라. 철회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과 나토는 글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란 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 북핵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관심사니까 봐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핵 문제보다 이란 핵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봐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교훈 삼아서 북한에 대해서도 자꾸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만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또 전제 조건이 있군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셨겠지만은 정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건 지정학적 대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란이 세계와 만나고 세계가 이란과 만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강대국 간의 어떤 강대국 정치의 양상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지금 나타났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그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배후 배경과 원동력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안 된다 그랬던가. 그렇죠. 예. 원래 안 된다는 거였다고 이게.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숨은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란 문제를 해결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이란 정부 상당히 강경파가 집권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오바마 1기 동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이제 우란 농축을 더 확대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오만의 술탄. 예, 오만의 술탄.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이제 뭐 총리나 대통령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양쪽을 다 아는데 이거 충분히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다. 왜 만나지도 않고 서로 삿대질하느냐. 그래서 2012년부터 적극적인 협상 중지에 나섭니다. 오만 술탄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네.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듬해 2013년에 이란에서 하산 로하니,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가 집권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하산 로하니가 있을 때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반드시 협상을 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하산 로하니도 오바마가 계속 뭐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뉴욕에서 잠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들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적대국이 주먹을 펴고 손을 내밀면 오바마도 그 악수를 잡겠다,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일종의 양측 지도자 사이에 이제 케미칼, 화학 적용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기에 촉매제가 있었다는 얘기네. 촉진자, 즉 퍼실레이터가 그렇죠. 있었다.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옛날에 뭐 중재자, 촉진자 이런 얘기 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많이 썼던 표현이죠. 정작 한국은 이제 그런 역할이 사라지고 우리가 뭐 이란 핵 문제 얘기하는데 무슨 오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게 조그마한 나라가 오만이라 그러면 뭐 서구 좀 나오고 가끔 월드컵 예선 때 축구 경기하고 이 정도밖에 몰랐던 나라지 않습니까? 뭐 지구상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오만 술탄이 직접 나서 이제 그런 적극적인 중재가 주요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동 문제 그리고 또 유럽 문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략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른 강대국도 참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양측이 선택한 건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그건 중동에서의 반전 반핵이다. 예.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결국 이란이 핵 무장 문턱이 가까워질수록 말 잘 안 되는 이스라엘이 폭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미국도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고. 이라크 아프간전으로 아주 그냥 지금 개피 받는데 또 말려들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부터 해결하자. 그 덕분에 북한 문제는 더 방치된 측면도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선택과 집중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잠재력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목표.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뭐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인데 뭐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하마스도 지원하고 뭐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ISO의 전쟁도 개입하는 것 같고 시리아 정권 뭐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은 왜 그거 건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란의 인권 문제도 심각한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갖고 들어오다 보면 협상의 초점을 잃게 되고 그럼 협상은 결국 깨지게 되고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산 로하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 문제다. 경제 제재 해제다. 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 제재가 강해지면서 이란 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나마 그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진전시킬 수 있었던 건 중산층의 힘이었는데 이 중산층이 또 이제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한테 가장 필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고 이걸 위해서 경제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란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핵 주권을 상당 부분 양보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 국제 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불가피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평화라는 것은
오로지 힘의 균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믿었는데 네. 협상과 어떤 그 규범에 의해서 네. 이런 어떤 그 평화 만들기 이게 저 피스 메이커로 네. 이게 국제 정세가 전환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임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네, 얼마 안 과거 남았죠. 북한은 핵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면은 그 미국하고 북한 관계 개선도 클린턴 대통령의 거의 임기가 끝나갈 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훌렁 뒤집혀. 네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가 이제 그 이전으로 다 되돌려. 조지고 부셨다. 다 조지고 부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문제를 우리가 그 미국이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예비한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갔던 이런 여지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오바마 임기는 거의 끝나갔단 말이죠. 내년에 1년 반 남은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실제 그 협상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실행 과정 검증하고 또 확인하면서 계속 그걸 그 신뢰를 다져가야 되는 이후 과정은 네. 앞으로 누가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조로울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는 합의고 그걸 실천하는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숱한 뭐 개인 간의 약속도 뭐 많이 봤던 시작해서 겁니다. 예, 국가 간의 협약도 마찬가지고. 뭐 저는 그런 그렇게 것도 신뢰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도 네, 아닌 네. 사람도 있죠. 네. 아 우리 저기 여기 국민 TV에 뭐 진짜 뭐 한 번 한다 그러니까 뭐 2년 가까이 지금 뭐 신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어 이거. 네. 왜 또 강하게 나오시나? 근데 신뢰 지키잖아 이거. 네. 이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시작한 진짜 안보가 벌써 이제 한 달 반 후면은 2년째가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잔치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실행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생각해보니 아니고,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국제관계는 배신을 잘한다고? 네. 예, 국제관계는.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예. 아니, 우리 배신 당하기로 따지자면은, 한복 입은, 성을 가진 대통령, 네. 우리, 대통령 만침 배신 많이 당하시는 분 있겠어요? 네. 그런 분은 이런 협상 타결할 수 있을까? 배신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네. 구독이 무서워서 장목 못한 걸 부리시죠. 그렇죠. 네. 그분은 자기 참모도 안 믿어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 없이는 국정이 안 돌아가요. 네. 예. 네. 어떻게 믿고 해?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뭔가 이런 위대한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 네. 이건 위대한 도전 아니야, 이게. 네. 정말 위대한 도전이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를 좀 높이 평가하고 싶다. 네.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네. 진념. 네. 네. 사실 그 미국 내에서 특히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 그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의 반발, 이런 어떤 거의 사방이 거의 적으로 둘러싸이다시피 했는데 이걸 뚫고 이 협상을 타결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인 거죠. 네. 일단 1차 관문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합의든지 검증이지 않습니까? 네. 검증의 구체적인 방식은 사찰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 주체가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나서게 돼 있는데, 이 사찰 문제에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됐던 게, 이란이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 시설, 혹은 군사 시설, 이걸 어떻게 사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근데 이번 합의에서는, 그 사찰 범위를 군사시설, 일반 시설을 확대를 하되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럼 이란이 다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공화당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냐. 그게 핵무기 개발의 온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의혹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IAEA가 그런 사찰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 돈도 별로 없지, 인력도 별로 없지, 그다음에 군사 시설에 대한 사찰 경험도 없지. 그런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게 이란이 본다고 한들 이거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태클을 벌써부터 걸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AEA가 조만간 그 이란에 들어가서 전면적인 사찰을 실시하고 12월 15일 날 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그때 그 보고서 내용을 놓고 2라운드가 시작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미국 의회에서 이 159페이지 달하는 것 갖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표결을 붙여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부결시킬 경우엔 이게 이제 무산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너희들이 부결시키면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래? 그럼 내가 민주당 의원들 꼬셔가지고 3분의 2로 통과시켜버리겠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 한국 정치에서 이 거부권 문제가 굉장히 키워드로 떠올랐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 미국 이런 정치에선 거부권은 좋은 거야. 네. 왜 쓸데없는 거 거부권 행사해? 네. 이런 거부권 행사하는 지도자가 멋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임기 말이 돼도 저 의연하게 말이지. 나는 오바마가 한 5, 6년 됐나요? 그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2009년에 선불로 받았죠. 선불. 네. 그러니까. 임기 첫 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 몇 마디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그때가 제일 황당했어요. 네. 네. 근데 그 값어치를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워싱턴과 그 쿠바에서도 아바나에 이제 양측의 대사관이 이제 개설을 하고 양측의 국회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글쎄 주로 남쪽 나라들하고는 잘하시네. 쿠바, 네. 이란. 네. 이거 잘하는데 왜 북쪽 나라들하고는 이러는 거야? 이게 한반도에 어떤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느냐? 이게 우리 관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주변적으로 그 배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남의 좋은 일이 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왜 국제 정치가 바로 이런 건데.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였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부시 때 한반도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 맞아요. 예,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바람에 총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못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라크 전쟁 발발할 때 미 군부는 이 전쟁을 쉽게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그렇죠. 봤어요. 네. 그래서 몇 달 있으면 이라크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 차례 북한이다.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십몇 년입니까? 12년이 더 지났는데 돌리기는커녕 거기서 허우적거려가지고 지금 뒤처리도 못하고 이제는 저 군대 유지하기도 곤란해졌어요. 네. 그런 사이에 IS라고 하는 이제 보도도 못한 신진설에게 국가를 참칭하고.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이 오늘날 초래한 비극을 보라고. 그러니까요. 바로 적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중동이 풀렸다 보면. 미국은 원래 전쟁 에너지를 일정 부분 이상 항상 비축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의 유일한 즉각 전쟁이 가능한 나라인데 이 전쟁 에너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요게 핵심 포인트.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그 편집장께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사드가 새롭게 변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사드 포대가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중부군 사령관, 그러니까 중동을 작전 범위 들고 있는 중부군 사령관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서로 언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급하다. 근데 이번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사드를 중동에 갖다 놓아야 될 안보적 필요성은 좀 반감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에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나 이제 중당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무슨 IS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어 뭐를 하겠어.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거 사드가 필요 없으니까. 주로 자살 폭탄 테러 아니면 로켓포 이런 거 공격이고 함정까지는 공격하더라고. 멀리 떨어진 함정. 그러니까요. 요즘 또 화학무기 사용설도 막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제 하여간 지저분한 사람들이 사드 포대가 미국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중동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던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김정대 편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이 적대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체제이고, 이 전쟁 에너지가 어디선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다른 쪽에 또 발산을 하게 되는. 그게 반드시 전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지라도, 그런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 동맹 관리, 적대국 외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풍선 효과처럼 이 중동 문제가 좀 풀리면서 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런 어떤 군사적 긴장이 좀 확대되는 일종의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쁜 쪽의 효과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죠. 그러니까 그 오바마가 이제 이제 딱 자기가 눈 감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대선 때 얘기했던 맨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쿠바. 이제 양쪽에 대사관 개설됐고, 이란, 핵협상 타결했고.
그럼 이제 내가 대선 주제 때 북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해봐? 이럴 여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그게 오바마가 얘기한 담대한 희망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게 용기 있게 만나서 대화하겠다. 네. 이걸 담대한 희망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까? 표현했었죠. 그래서 북한 먼저 풀 거라고 우리 기대 안 했습니까? 네, 정말 배신이었죠, 그게. 아니, 아직 1년만 남았잖아. 네네. 이게. 네. 아직 다 끝난 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드시 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네. 나서가지고, 뭔가 한반도의 상황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플레이어, 선수가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네. 그런 선수가 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청와대에 계신 분이 좀 나서셔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 보고 북한에 강경한 어떤 흐름만 네네. 자꾸 그렇게 무슨 때를 쓰듯이 이렇게 유도해온 결과 이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씨가 말라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자초된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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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여태까지 북한 망하는 것만 기다리자는 게 이명박 정부 5년간 정책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좀 하려고 해도 밑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망한대? 네. 이러다가 5년 허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 북한 불안해 이 얘기 또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망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탈북자들이 들으면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네. 아니 왜 자꾸 북한이 망한다고 남쪽에서는 저러지? 망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예.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어떤 급변 사태로 지도력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북한이란 국가의 어떤 체제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식의 위기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가 불안해지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망할 거다, 불안하다.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북한하고 협상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등이 없지, 하등이 없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협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흡수 통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럼 내부적으로 그런 백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정책의 1순위는 그런 미련을 버리고. 아니 오만의 술탄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오만의 술탄까지 나서서 이 양국의 협상을 중재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게 했는데 우리는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북핵 문제가 풀리면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그 모델을 한반도에도 적용하자고 한국 정부가 났으면은 지금의 적기가 될 수 있고 아주 효과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나가면은 오히려 이란 핵협상 타결이 한반도에 재난으로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로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강 건너불이 아니에요. 그럼요. 발등에 불입니다. 발등에 불. 이게 한반도 정세에 어떤 쓰나미로 밀어닥칠지 이거 정말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간간히 좀 소개시켜드리는 것을 하고 이제 질문권을 제가 좀 환수를 해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관심 있게 우리 편집장께서 좀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실체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의혹은 의혹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죠. 다만 지금 모든 건 수수께끼입니다. 특히 임모 국정원 정보과학국에 문제가 된 RCS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한 실무 과장이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유서 전체가 암호문이에요. 오해받을 짓.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또 본인이 욕심을 냈다는데,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암호투성이고, 무언가 적법하지 않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유서에서 시인을 한 겁니다, 이게. 시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은 지금 이탈리아 업체의 해킹 자료들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이웨어라는 이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해킹의 대상이 되는 그 인물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 매개하는 사이트가 뭐 금천구 벚꽃 축제 일정, 네. 떡볶이 맛집의 안내 이런 거라든가 또 심지어는 아동 포르노 이런 것까지 동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왜 간첩은 떡볶이를 좋아합니까? 빨갱이니까? 빨개서? 네. 그다음에 금천구 벚꽃 축제는 접선 장소라서? 아니면은 아동 포르노는 또 왜? 간첩이 그런 걸 좋아하나? 네. 그러니까 저는 간첩이 카톡으로 지령을 수수한다는 이 새로운 학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첩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간첩을 어떤 그 검거를 위한 대북 공작의 일환이라는데 저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그 합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기 2012년과 13년도 네. 마찬가지인데 선거를 앞두고 긴급하게 전용 회선 그거는 해킹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용 회선을 긴급 구매로 조달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그게 뭐 보통 10회선, 20회선, 30회선까지 갑니다. 그러면 바꿔가면서 계속 해킹 상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선거 기간에 맞물렸다는 뜻은 바로 그 선거 공간이 어떤 대북 공작, 대테러 공작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냐. 네. 그래서 북한도 선거에 개입을 하니 우리도 선거에 개입하자는 얘기 아니냐. 북이 하니까 나도 한다. 북이 하니까 나도 한다. 네. 네, 이걸 심리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아니, 왜 떡볶이 맛집, 뭐 벚꽃 축제, 포르노 이런 이거는 해명 안 했고. 이거 일체 해명 이거는 해명 안 했고. 저기 엊그저께 국정원 직원 일동 이름으로 아주 장문의 성명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문의 성명은 네. 그건 뭐냐면 그냥 경문이에요. 경문. 네. 네. 이 사람들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적 성명을 낸 것이죠. 네. 국정원 직원 일동? 아름답습니다. 예, 세계 정보사의 유래가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 한다더니 창조 정보를 하십니다. 네. 이건 창조적인 거지. 유래가 맞아요. 유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재작년에는 국가정보기관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을 공개하는 세계 정보사의 유래 없는 쾌거를 또 한번 보여주더니만 이번에 그때 또 국정원에 대변인이란 자리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세상에 대변인이란 자리가 다 있대. 대변할 일이 많은가 보죠. 참 이거 아주 굉장히 착잡한 일인데 사실 그 동안에 뭐 제대로 잡은 간첩이 뭐 있습니까? 잡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조작을 해내잖아요. 조작된 간첩은 많아요. 그러면 많은데 네. 도대체 무슨 간첩을 어디서 어떻게 잡겠다는 얘기인지 참 이걸 또 이번엔 밝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 들어오란 얘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도둑놈이 자기 집으로 그 경찰서 수사관들 불러가지고 설명하겠다 그러는데 네. 거기 가서 설명을 한다 한들 그걸 듣는다 한들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규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기 국회의원들은 국정원 내부 구조도 몰라요. 네. 이번에 정보과학국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을 건데 네. 국정원 들어가면 외부 인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네. 인솔자 없이는 못 간다고. 네. 그리고 국정원 청사에 이렇게 여러 출입문이 있는데 그 회전문 같은 데 있거든요. 네. 네. 이런데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회전문이 돌아가다 탁 서. 그 안에 갇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많이 다녀보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가봤거든요. 네. 여기서 무슨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이제 국정원 고위관리들 믿고 있었는데 발표하고 화장실 가는데 누가 뒤에서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무조건 직원 돼갖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누가 한 명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내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쫓아오고 그러냐 막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 쫓아가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장비와 생전 처음 듣는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의혹이 다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명이라면 가면 안 돼요. 네.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 말려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안철수 이제 의원. 이번에 뭐 위원장 맡았죠. 예, 국민정보 지킴이 뭐 위원장 맡았어요. 맡았고. 뭐 맨날 알듯 모를 듯 하던 소리 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뭘 하나 맡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선 진상 규명, 후 현장 방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니 뭐 당신이 저기 IT 전문가고 그 보안 전문가인데 당신이 가서 보면 다 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살살 이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볼게 이렇게 꼬드리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도 안 되지만은 네. 아니 가가지고 이걸 어디다 사용했는지 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아니 그냥 제출하세요. 그냥 보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의 얘기는 그걸 제출하면 국정원의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사이버 안보, 사이버전에 대한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되고 국가 안보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네. 그런데 지들이 공개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자살한 임모 과장이 제일 심적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절대 공개 안 할 거라고 봤던 겁니다. 네네. 그걸 공개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은 다 거덜난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불법 행위든 합법 행위든 아니면 욕심을 낸 것이든 차분하게 한 것이든 뭐가 많을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걸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민간인 사찰도 한 것인데 아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가지고 공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청천벽력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웬 말 그러더니 세게 감찰이 들어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국정원의 위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부 지시 없이 지웠대는 겁니다. 그걸 싹 지웠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의 죽음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아무리 유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인데 앞뒤 연결이 안 돼. 국정원 내부에 이건 중요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국정원 상부에서 임모 과장이 자신을 보호 안 해줄 거라는 어떤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나 이게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는 마치 야당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얘기돼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국정원 내부 사정이에요. 누가 죽였을까? 임모 과장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급한 직원 성명이 나왔겠느냐. 좀 그게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야당 탓, 언론 탓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는 어떤 것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규명하는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서나 저간의 정황을 보면은 국정원 내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나온 성명인지 뭔지 정치 경무인지 그걸 이렇게 쭉 봐도 전반적으로 임모 과장 개인의 문제로 많이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해킹팀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주도한 사람도 이 임모 과장이고, 본인이 욕심을 내다가 뭔가 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킨 것도 임모 과장이고. 아니 이거 구입하는데 지금 지출된 국가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 임모 과장이 국정원 돈 맘대로 뭉청뭉청 자기가 뭐 판단해가지고 이탈리아 업체에서 야 10개 회선 내놔 20개 회선 내놔 그러면서 이거 절대 노출되면 안 돼. 해킹 흔적이 남아도 안 돼. 이런 거 다 얘기해가면서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급하게 좀 줘. 아니 이걸 임모 과장 다 개인의 문제로 몰아넣으신다면 지금 국정에서 나온 성명은 그런 투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책임은 이미 고인이 된 임모 과장한테 전반적으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불법 그 도감청 민간인 사찰 이 문제는 국정원 전체 내 야당과 일부 언론 또 시민사회의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아니, 그거는 하나의 프레임 만들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 그 2002년 무렵에 국회 그 국정원의 연락사무실 529호실이 본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 들려서 전화하고 저 가방 놔두고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그 529실에서 국회의원 사찰을 한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이 나오자 모든 의원을 대동하고 이회창 총재가 직접
그 복도화까지 진출해서 네. 완전히 복도에 다 메웁니다.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네.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잠시 후에 뭐 해머 같은 거 뭐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걸 갖다가 잠겨 있는 문을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발견해낸 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5급 국정원 사무관급의 네. 그 국회 연락관에 가방 하나 탈취했어요. 가방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 그 민주당인가요? 여당의 네. 원내 총무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소요 예산이 한 40만 원 든대요. 네. 이거 식사비 청구하는 이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민간인 그때 그 사찰이라는 게 그 국회 사찰이라는 근거가 그거 하나로 농성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던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느냐?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의원 말 한마디 듣고 다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탈취하고 하던 시절. 네. 그때는 민주정부 시절인데. 김대중 정부 때였죠.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아니, 그랬던 거 갖고 전국을 다 마비시켰는데 지금은 모든 증거가 다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의혹도 아니에요. 팩트라고. 네. 예. 모든 정황이 다 해킹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팩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사하겠다는데 직원 일동에 성명을 내가지고 무슨 까불지 말라는 이거 국민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떤 그 국정원의 존립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어떤 그 반대한민국 세력의 안보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냐 이게. 네. 누가 안보를 파괴했을까? 네. 그는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짓거리, 이 정부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이 3개 기관이 그동안 국민을 향해서 네. 저지른 어떤 그 만행과 불법과 탈법과 공작 이거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에 있는데 예, 이런 어떤 그 정보기관들 예. 이 정보기관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무사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정원 예, 이들 기관들이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가 되고 있다. 자 거기에다가 예. 이런 걸로 마음 고생을 느껴서 자살을 할 정도의 요원이라면 네. 모든 특수훈련과 각종의 어떤 전문교육을 이수한 최정예 요원이 네. 이런 정도로 자살하는 그런 심약한 정신으로 네. 어떻게 간첩은 잡으면 네. 어떻게 정보기관의 최정예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거기에다가 더 나가가지고 왜 항상 걸려? 지금까지 해가지고 나쁜 짓 한 거는 다 걸렸어요. 몰라.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을지도 모르죠. 네. 예. 시간이 지나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네. 거꾸로 뭐 역풍이 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에 해가지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이 그 1년에 집행하는 예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선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네. 예,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이 어떤 사이버사, 기무사, 그다음에 국정원의 요원 여기에다 국군 정보사령부까지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총 정예 정보위원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여러분들 뒤로 자빠지십니다. 거기에다 일반 망원까지 하면 국가 기밀인가요? 아니 다 합친 건 기밀 아니에요. 합친 건 5만 쪽에서 얘기하면 기밀 누설죄가 될 수 있는데 예. 다 합친 건 기밀이 아니다. 아닙니다. 몇 명인가요? 5만 명. 5만 명. 5만 명. 5만 명이 쓰는 네. 예산 네. 거의 10조 넘습니다. 10조가 넘는다. 1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뭐 장비 뭐 하는데 아무래도 군기관이 커요. 그게 최근 네, 늘어난 그럼 건가요? 뭐 저기 원래 이렇게 많았습니까? 뭐 줄어든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5만 명이 해가지고 지금 저기 5명의 간첩도 못 잡는 기간이에요. 네. 여기에는 이제 군사정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네, 광의에. 네. 예, 거기에다가 저기 검경 정보조직까지. 검찰의 그 대공수사, 공안. 네. 이런데 정보조직. 네. 또 저 일선경찰서의 정보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정보기관 요원들의 천국이에요. 이렇게 많은데 없어요, 전 세계에. 네. 아니, 기무사만 해도 그렇지 저렇게 큰 방첩기관이 서방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군 정보기관 중에? 네. 없어요. 오로지 사우스 코리아 하나만 있어요. 오로지 여기 하나예요.
이번에 국정원 직원 성명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네. 예, 이렇게 국가 정보기관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매도를 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아니, 더 당해야 돼. 최근에 기무사는 요원들 방산비리로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사드 정부를 요즘 기무사령관 맨날 국회 나와서 사과하기 바빠. 네. 사과하고 나면 또 터져. 이규태 같은 그 무기중개상의 하수인 노릇까지 했는데 네. 기무사 요원들이 내부의 인사정보까지 빼서 바깥에 무기중개상한테 빼돌리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계획을 중국에 유출한 게 기무사인데 네. 그 유출하니까 지금 중국이 웃고 있어요. 네. 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알고 보니 개털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지금 씩씩 웃고 있어. 네. 한국이 무슨 미사일 방어합니까? 그런데 한다 그러니까 하도 놀라서 궁금해했던 것이지. 네. 그러면은 이런 정보기관들이 지금까지 일선에서 국가안보에 좀먹는 행위는 골라서 다 했어요. 네. 이 사람들만 이런 행위 안 하면은 국가안보 이상 없어요. 네. 이 사람들만 간첩 조작 안 하면 간첩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원죄가 많은 기관들이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서 호통친다? 그것도 정체불명의 직원 일동해가지고 그럼 직원 숫자를 적어. 직원 몇 명 일동. 그 기밀이라고 하잖아요, 또. 아니면 이름을 다 써. 이라든지 아니 이걸 갖다가 직원 일동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 군에서 사고 나면 대한민국 군인 일동해서 성명서 내야 됩니까? 군대보다 더 군기가 세야 되는 데가 국정원이. 네. 이런 집단행동, 단체행동은 국정원 직원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정치적인 성격의 성명이고. 아예 노동조합을 만들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명서 내려면. 왜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입장 표명에 따라서 법원에서 뭐, 그게 유죄 판결 나오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명 냈다가 잘리는 교사들 많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쭉 읽어봐도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고인이 된 임목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위로, 그리고 이제 명복을 비는 그런 성격의 뭐 성명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뭐, 그것도 뭐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 직원이 직원 일동이면 직원들 서명 받았나?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수천 명이 달아나는데 다 아나? 몇 명이나 읽어보고 이게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나왔으니 다 읽어봤겠지. 네. 언론에서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의 한 기지 한 군데가 중앙아시아에 어디 높은 산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거기 해발 4,000m 기지에 국정원 시설이 하나 있거든. 아, 그래요? 네, 잘못하면 글로 쫓아버려요. 그러면 3년간 못 나와. 거의 귀향이네요, 귀향. 그러니까 직원들 몸보신 잘해야 돼. 찍히면 죽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내부에서 이거 잘못되면 나 그리로 쫓겨가는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국정원에서 최고 오지는 거기군요. 아니면 중국 어디 쥐두새도 모르는데 처박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문화혁명 때 하방당하듯이 이렇게 좌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감찰이 세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무서워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 야당도 무섭겠지. 그러지만은, 사실은 내부에서 보복당하면은, 너 혼자 안고 사라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 꼬라지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원장이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위신 세우려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착각이십니다. 이거는 근신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일이에요. 이거 지금 민간인 사찰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도 못하는 무능력자들입니다. 자기 내부의 정보기관 자기 식구 하나 관리 못하는 조직이 툭하면 자살하는 조직이 이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살 시도 저번에 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그 조작한 에이전트 중국 조선족도 자살 시도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런 사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콩가루 집안이지,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3분짜리 대국민 사과 성명 낭독하고 마무리 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인기 소동 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 주도하고 남재준 원장이 이 무인기 파동이 일으키는 이 심각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또 자기가 셀프 성명을 또 발표하고. 셀프 성명하고. 셀프 개혁하다가 이지경 또 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게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재준 원장이 사과할 때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게 그 사과 요지입니다. 그거 불과 1, 2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년 전이죠. 뭐 1년 좀 더 지난. 그러니까 매일 배신했어. 매일 배신하고 국민들 감시 사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꼭 하나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책.
독일의 그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가 쓴 심리정치라는 책에서 최근에 그 신자유주의하에서 현대 사회는 디지털 파놉티콘이다. 파놉티콘은 원형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은 어두워요. 그 둘레를 싸고 있는 죄수들의 방은 환히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감시를 하건 안 하건 죄수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규율을 지키려고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 안 했다는 중요치가 않아. 했다는 이런 정황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디지털 감시 체계.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체계로 사회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변형이 됩니다. 모두가 모두를 서로 감시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번 국정원 사태가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이 국정원이 정치적인 존재감,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이제 법에도 위반이 되는 거고, 또 나가서 이게 이제 헌법 체계에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인데, 뭐 한두 번이야.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관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상한 정치 권력에서 요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이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을 비롯한 이 정보기관들의 성격이 몇 년 사이에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그 속성 자체는 예나저나 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부터 시작하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착한 시민, 나쁜 시민, 이도저도 아닌 시민. 그러면 여기서 감시한다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뿌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착한 시민이 나쁜 시민을 자발적으로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보수 진보 대립이고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닌 시민들은 겁을 먹는 거죠. 이게 이 다음 사태에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공포 정치가 지금 남한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감시 사회죠. 감시 사회.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뭐 새누리당에선 정말 대통령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동원하는 단어가 국가안보입니다. 꼭 감싸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 국정원의 이런 행태, 이걸 감싸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정권 안보나 조직 안보를 위한 것인지, 이걸 갖다 우리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추고 또 파헤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안보 이번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